안녕하십니까. 위생사 한 권으로 끝내기 조은진입니다. 오늘은 위생사 과목에서 두 번째 과목이죠. 환경위생학 첫 시간 되겠습니다. 네, 한 장 딱 넘겨보시면요. 챕터 1 해서 환경위생학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네, 소단원 첫 번째 거 보시면 환경위생학 일반, 그래서 환경위생학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의 정의가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환경의 분류가 나와 있죠. 환경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적인 생활 환경의 일체의 요소를 억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발육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생존하는데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들에 관련된 일체의 그런 모든 요소들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경이 이제 무엇이냐 해서 환경을 조금 2번 괄호에 보시면 분류를 해놨는데요. 환경은 생활 습관 다음으로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얘를 조금 세분화하면 동그라미 1번에 자연적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자연적 환경으로는 기억의 이화학적 환경과 니은의 생물학적 환경으로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화학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물리학과 화학을 합쳐놓은 글씨입니다. 예, 합성어죠. 이화학적 환경.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기, 물, 토지, 빛, 소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괄호 안을 이렇게 보시면은 공기 중에서도 이제 공기의 온도인 기온, 기습, 기류, 기압, 매연, 가스, 공기 조성이 어떤지, 공기 이온 이런 것들까지 다루게 되는 거고요. 물은 강수, 수량, 수질, 지표수, 지하수, 또 토지는 지온, 지균, 토지 조성.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큰 점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큼직큼직한 제목 안에 들어있는 그 세분화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화학적 환경은 살아있는 어떤 생물이 아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그 이화학적 환경을 제외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살아있는 것들이 바로 생물학적 환경이 되겠죠. 네, 설치동물, 유해곤충, 절지동물, 병원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물들 중에서 환경위생학에서 다루게 되는 생물학적 환경을 나열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사회적 환경 나와 있죠. 네, 이런 자연적인 거 제외하고 인위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인위적 환경은 위생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떤 그런 토지 이용 관계라든가 수송, 공업, 도시, 농촌이다. 이런 환경들 세분화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혹은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 수준이라든지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사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위생학에서 다루게 될 거는요, 아무래도 사회적 환경보다는 자연적 환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괄호 3번 보시면 환경위생 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번 방역사업. 네, 예방의학 기술을 적용해서 인간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환경위생 개선사업. 네, 우리 인간 집단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 그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고 향상시켜서 인간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사업 및 보건관리 사업이 있다. 그래서 환경위생 사업의 영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보시면요. 지구를 지키는 4R, 4R 운동 해가지고 자원 순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39회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R 4개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게 refuse죠. 네,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말자.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말자가 refuse고요. 그 다음에 reduce. 줄이자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자. 그 다음에 reuse, 쓰다가 실증났다고 쉽게 버리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써보자. 반복해서 사용하자. 그 다음 recycle은 익히 아시고 계신 것처럼 재활용하자.
이렇게 네 가지의 R 자원 순환 원칙 4개가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죠. 예, 영어로. 그 다음에 각각 걔네들이 뭘 뜻하는 건지 우리말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R 운동 요거 하나 표시를 해두시고요. 쭉 묶어서 표시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2 대기 환경 그리고 오염입니다. 첫 번째 소단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공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공기는요,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체들의 혼합 가스죠. 예, 뭐 기체도 가스하고 기체하고 같은 말인데, 예,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혼합 가스를 공기라고 이야기한다. 네, 그래서 그 혼합되어 있는 조성의 비율이 밑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들 이름 쭉 나와 있고요. 화학 기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 백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죠. 옛날 말 같은데 최적 부피 백분율 의미하는 거고요. 중량 백분율은 차지하고 있는 질량에서의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 그래 질소가 공기 중에 제일 많은데 대략 한 78% 정도야. 그 다음에 산소는 두 번째로 많은데 대략 한 21% 정도지 하고 알고 계신 그 내용들은 최적 백분율인 부피를 백분율 한 거고요. 옆에 질량 백분율이 새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하고 산소의 질량 백분율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최적 백분율하고요. 부피 백분율과 비슷한데, 예, 산소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산소는 23.01% 차지하고요. 질소는 75.51% 차지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적, 부피 백분율을 물어보는 건지 중량 백분율을 묻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뭐 세 번째가 아르곤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네 번째가 이산화탄소라는 거. 그 정도까지 조성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거는 이러이러한 기체가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은 산소입니다. O2죠. 자, 쭉 읽어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인체는 한번 호흡할 때마다 4에서 5%의 산소를 소비한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3번 성인의 경우 하루에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 밑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일 공기 필요량은 약 13kL다. 산소가 600에서 700리터가 필요한 거고요. 산소만 우리가 공기 중에서 쏙쏙 뽑아서 흡입할 수는 없죠. 예,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공기 전체는 13kL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호흡에 중요한 산소가 공기 중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산소의 함량이 낮아지게 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4번 동그라미에서 14% 이하의 하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슬슬 저산소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읽어보시면은 14% 이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보시면 혈색소, 헤모글로빈이죠.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고 저산소증 발생 밑줄 쳐주시고요. 그 저산소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호흡수가 증가하고 헐떡이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맥박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서 10% 이하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 호흡곤란 밑줄 쳐주시고요. 7% 이하면 질식하게 되죠.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에 따른 증상들, 부족했을 때의 증상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산소가 무작정 많으면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6번 보시면은 산소 농도가 너무 많아서 60% 이상이거나 혹은 2, 3기압 이상의 그 고압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은 산소 중독이라는 그 증상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대기압 상태에서 이렇게 농도가 높은 산소를 장시간 동안 계속 흡입하게 되면은 호흡기 염증과 같은 그런 산소 중독 증상이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쉼표 다음에 나온 것처럼 2, 3기압에서 높은 고기압 상태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호흡하게 되면은 이제 신경계통에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산소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기 속에 항상 일정하게 적당하게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질소입니다. 질소. 네, 여기 보니까 왼쪽 페이지도 그렇고 오른쪽 페이지 특히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짙은 파란색의 동그라미가 상당히 많죠. 여기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었었다라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소는 관련된 내용이 35회 문제 때 또 나왔었다고 되어 있네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하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들이마실 때는요, 몸에서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당연히 공기 조성 중에 질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질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왔다 갔다 할 때는 불활성 가스이죠. 예,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기압 상태가 되면, 자, 고기압 상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시면요. 6번 동그라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상고압. 1기압 이상의 고기압 상태가 되면은 질소 마취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환각적인 어떤 마취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각 좀 기분 몽롱하고 좋겠는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하실 때는 상당히 위험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같이 3번과 6번 동그라미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급격한 감압시. 네, 괄호 쳐주세요. 고기압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기압 상태를 벗어나서 원래의 대기압 상태로 넘어올 때 서서히 올라와야 되는 거죠. 서서히 이제 압력을 낮춰줘야 되는데 급격하게 할 때에는 질소가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질소가 지방 조직이라든지 혈액 중에 이렇게 용해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용해도가 낮아지죠. 압력이.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클수록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못 놓고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거죠. 네, 못 놓고 빠져나와서 기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체내 이제 모세혈관 차단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잠한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잠한병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잠한병에 관련된 내용은 또 37회에 또 나왔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질소에 있어서 이상기압이라는 거는 기압이 낮을 때 0.7기압 이하이거나 혹은 1기압 이상으로 기압이 높아지면은 그런 이상한 증상들을 발현시킨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요, 탄산가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탄산가스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산화탄소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공기 중에 조성을 보면요, 0.0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3%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네, 무색 무취의 가스죠. 무색 무취의 가스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약산성, 약간 톡 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소화제, 네, 액체성 소화제 있죠. 먹으면 이렇게 꾹 트름도 나고 탄산음료를 마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액체 소화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량 음료 등의 사용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물체를 연소시키거나 발효시키거나 뭐 부패가 되거나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이럴 때 발생하게 되는 그런 기체입니다. 자, 4번 동그라미에 별표 하나 해주셔야 돼요. 이 이산화탄소는요, 생각보다 실내에서 많이 발생해요. 네, 특히나 이제 조리를 할 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도 해주시고 그 글씨에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하고 밑줄도 쳐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5번 보시면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네, 그래서 온실 효과 밑줄 쳐주시고요. 자, 한 명이 1시간 동안에 호흡을 통해서 약 20리터나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1시간 동안에 약 20리터 배출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하시고, 자, 이 이산화탄소도 그 농도가 진해지면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수치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6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10% 7% 해가지고 왼쪽 페이지에 있는 산소의 5번과 우리 이산화탄소의 6번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것 같죠. 네, 10% 이상 되면요, 질식하게 되고요. 7% 이상이면 호흡 곤란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 볼까요? 산소 같은 경우는 10% 이하죠. 이상이 아니라 이하면 그때 호흡곤란이 왔고 7% 이하면 질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치시켜서 같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으로 교환된다. 그래서 항상 거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된다. 탄소 동화작용 뭐지? 예, 별거 없습니다.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광합성 결과물로 내놓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허용 기준량, 예, 0.1%라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허용 한도를 넘게 되면은 이제 불쾌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나타나면서요. 그리고 0.1%가 ppm으로 환산했을 때는 1000ppm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퍼센트로 나오는 것만은 아니고 퍼센트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pm 단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0.1%, 1000ppm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이산화탄소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기억해 두실 게 오른쪽 알아두기 제일 첫 번째 거 군집독입니다. 군집독.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요.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데요. 군집됐을 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을 상황에서 생겨나는 그런 증상인 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에서까지 이제 밑줄 쳐주시고요. 네. 이럴 때 그 실내 공기의 뭐 화학적, 물리학적, 이화학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조성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다음째 줄에요.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이런 증상들, 뭐 속이 울렁울렁거린다거나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걸 상상하시면 가장 좋으냐면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그 한량에 사람이 막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름날이었는데 에어컨이 고장 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한동안 시간이 오래 지났다. 그렇게 되면 막 머리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멀미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뭐 두통도 생기고 하겠죠. 네. 그런 상태를 군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네.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상승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에어컨도 없는 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복사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습한 경우 그리고 취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으면 밥 먹은 냄새, 뭐 진한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기들, 그 다음에 실내 기류,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류일 때 밀폐된 공간에서는 기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가 1000ppm, 즉 0.1% 이상이 됐을 때, 예, 이럴 때 군집독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날개 군집독에 밑줄 쳐두시라는 데 쳐두시고요. 화살표 하나 맨 끝에 하나 해주시면 되고 언제다? 고온, 고습, 네, 습도가 상당히 높을 때 막 숨 쉬고 있으면 수증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분진과 가스가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에요. 예. 잘못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시다가 군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만 딱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산화탄소 항목에서 그 파트를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자연적인 그런 양에서는 군집독이 나타나지 않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2는 0.1% 이상, 즉 1000 ppm 이상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써드린 고온, 고습, 분진과 가스가 주요 원인이라는 거, 누구의? 군집독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요, 잘 구분을 해서 푸셔야 돼요. 예, 아는 거 나왔다 해가지고 턱턱 답을 먼저 고르시면 안 되고 약간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빨라야겠죠. 예,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주고 문제 수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점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5번째 일산화탄소입니다. C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연탄가스의 주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불완전 연소로 탄소 성분의 어떤 그런 물질들이 불완전 연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탄소 성분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 밑줄 쳐두시고요. 무생무치 무자극성이고 맛도 없어요. 무미고 하지만 이게 맹독성이 있죠. 중독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가스예요. 자, 2번 동그라미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 배출원이다. 요즘에는 연탄 보일러를 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탄을 떠올리시는 것보다 자동차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성분 중에 있는 건데 그 주로 배출되는 게 바로 이 자동차 배기가스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3번 동그라미에 오염 허용 기준 보시면요. 실내에서는 10ppm 이하여야만 합니다. 10ppm. 네, 거의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25ppm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숫자하고 매치시키시는데 둘 다 실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실내 주차장은 그러니까 5개 주차장 말고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이 실내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기준이 훨씬 더 수치가 낮게 되겠죠. 그래서 2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 즉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산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우리가 호흡했을 때 그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우리의 조직세포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산소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친한 거예요. 헤모글로빈과. 자, 산소보다 200에서 300배 정도 더 강하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연탄 보일러를 딱 떼놓고 자는데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내가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됐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질식사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심하게 되면. 자,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5번 일산화탄소 중독 시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유발. 네, 중추신경계 장애 유발 밑줄 쳐두세요. 그러니까 운동장애 잘 못 움직이게 되고요. 언어장애, 말도 잘 못하고 시력저하, 지능저하, 시야 협착 같은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산화탄소 중독됐을 때는 고압 산소요법을 쓴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아황산가스 한번 보실게요. 6번 아황산가스 SO2인데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대기오염의 지표입니다. 네, 실내 오염의 지표는 누구였죠? 이산화탄소였죠. 네, 실내가 아닌 바깥 야외 공기 대기오염의 지표는 아황산가스다. 이 아황산가스는요, 취기가 있고요, 자극성도 있어요. 그리고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 뭐 흉통, 가슴이 이렇게 통증을 느끼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자, 주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그런 연료들,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 연소시 생성 밑줄 쳐주시고요. 허용치 보시면요, 연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0.02ppm 이하입니다. 연평균 0.02ppm 이하. 네, 기억해 주시고요. 얘가 토양을 산성화시키고요. 그러면 짐작하셔야죠. 토양이 그냥 산성화된다기보다 산성비 맞으면 또 산성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 산성화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것이 산성비의 주된 원인이구나. 네, 하나 거기다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성비 주요 원인. 4번에 있네요. 밑줄 하나 같이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라든가 산성비니까 대리석 부식작용하고요. 그 다음 식물, 동물, 건물 등에 이렇게 다양하게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산성비 주요 원인 밑줄 치셨고, 런던 스모그 사건 이제 뒤에서 배우실 텐데요. 일단은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입니다. 1952년에 발생한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는데요. 런던 스모그의 주 원인 물질이 아황산가스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아황산가스는요,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그 미세먼지 PM 10짜리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표를 보시면서 나중에 나오실 거예요. 나올 거예요.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죠. 아황산가스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PM 10자리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누구다? 아황산 가스다. 저희 6번 이렇게 별표해 주십사 해서 이거 별로 만들게요. 그리고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이다. 보시고요. 넘기시기 전에 알아두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ppm 단위 퍼센트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밑에 공기의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에도 하나 별표 쳐주세요. 네. 자정작용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그런 작용을 의미하죠. 네. 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염물질을 없애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을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39, 37, 36회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설명은 쭉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점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정작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희석작용이 있습니다. 희석에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돼가지고요. 다른 공기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그 오염물질들이 희석되는 거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강우, 강설 밑줄 쳐두시고 그 밑에 줄에 세정작용, 씻어내리는 거죠. 비가 막 오고 나면 세차게 오고 나면 혹은 뭐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은 공기가 한결 더 깨끗해져 있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산소라든가 오존, 과산화수소 등에 의한 산화작용, 산화에 동그라미 하나 또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되고요. 살균작용, 살균 동그라미 쳐주시고, 탄소동화작용, 아까 광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이 일어난다. 교환작용. 예,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또 하나 중력작용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맨 끝에 중력작용 써두시는데요. 중력은 모든 물질에 작용하죠. 그래서 분자량에 의해서 이렇게 분자량이 큰 물질을 끌어당겨서 침강하게 되는 작용입니다. 분자량에 의한 침강작용이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셔서 좀 많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자세히 봐두셔야 될 건 희석, 세정, 산화, 뭐 그다음 살균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7번 먼지입니다. 먼지. 예.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의 크기 한번 확인하실 텐데요.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그 정도 크기가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기다. 기억해 두시고요.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진폐증, 감염증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다. 네, 뒤에 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괄호의 대기의 환경 기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황산가스 상당히 대기오염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PM10짜리, 그 다음 미세먼지 PM2.5짜리, 그 다음 오존, 납, 벤젠 이런 거 있는데요. 항목 보시고 기준도 웬만하면 좀 눈에 익숙하게 해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외워주시면 참 좋겠어요. 중요한 것들은 뒤에서도 몇 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주시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또 그 밑줄 치신 것만 볼까봐 여기서는 그냥 항목하고 기준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확인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 해가지고 PM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의미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름을 의미합니다. 지름이 얼마?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그런 미세먼지를 이렇게 PM10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연간 평균치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 24시간 평균치 하루죠.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미세먼지 2.5 같은 경우는요, 약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2017년도 3월에 수치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연간 평균치가 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15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평균치가 50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35 마이크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한창 극성이기 때문에 요 미세먼지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수치들은 기억해 두시고 있는 게 훨씬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소단원 두 번째 온열 환경입니다. 온열 환경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온열 환경 옆에 36회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역시 뭐 39회, 37회 최근에 요 온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출제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온이에요. 기온. 자, 태양 복사열에 의한 것인데 보통 지상 1.5m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다. 자, 지상 1.5m 그늘진 곳 밑줄 쳐두시고요. 건구 온도를 말하고요. 건구 온도는요, 그냥 온도계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부에 아무런 장치하지 않아서요, 그냥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온열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온열 요소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온열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입니다. 네, 습도는 기습이라고도 하고요. 기류, 예, 바람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서 온열 요소 중에서 기온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밑줄 하나 쳐두시고, 자, 온도 측정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자, 기억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니은의 정확한 기온 측정을 위해서 복사열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알루미늄 얇은 판으로 차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기온 측정은 보통 1일에 6회 하는데 3회 관측에 의해서 이렇게 산술 평균 내가지고 구하기도 한다. 그 다음 리을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실제 대기 온도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자, 해발 고도에 따라 차이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보통은 지표면 지상에서 100m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0.5에서 0.7도가량이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괄호의 양 0.65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예, 온도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은 대륙권이기 때문에 대륙권 내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놓으시고, 실외에서는 백엽상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왼쪽 날개에 백엽상에 대해서 알아두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백엽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학교 건물 뒷부분 이렇게 운동장 한 구석에 후미진 곳에 예쁜 나무집으로 요만하게 하얀 집이 지어져 있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바로 백엽상이고요. 그 안에 이제 온도계도 있고 해가지고 이 실외의 기온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자, 실외 기온 측정 밑줄 쳐두시고요. 아까 보통 지상 1.5m의 그늘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엽상이 그렇습니다. 대략 1.5m 정도 위에 설치를 이렇게 높이로 설치를 하고요.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이제 온도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은 그늘질 수밖에 없죠. 지상 1.5m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시면은 백엽상 가운데 온도계를 고정시킨다. 자, 얘는요 잘 못 움직여요. 조그만 집을 딱 땅에다가 고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일정 장소 기온을 측정하는데 좋죠. 예. 이동하면서 휴대해가지고 내가 여기도 한번 측정하고 저쪽 끝에도 한번 측정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백엽상으로. 자, 다른 장소로 옮겨서 기온 기습을 측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소를 옮겨서 기온 기습을 측정하고 싶을 때는 아스만 통풍 건습계를 사용한다. 거기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요. 5분 정도 지날 때가 가장 측정치가 정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엽상은 고정된 장소의 기온을 측정하는 데 좋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아스만 통풍 건습계를 이용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교차가 나와 있습니다. 예, 봄, 가을로 일교차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날씨 예보 들어보시면은 예보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일교차가 어떻게 돼서 감기 조심하세요, 호흡기 질환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정의가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중에 최저 온도, 해 뜨기 바로 전이 온도가 기온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최고 온도, 햇빛이 충분히 쪼여져 가지고 지표면이 많이 달궈졌을 때입니다. 오후 한 2시경이에요. 그래서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 밑줄 쳐주시고요. 최저 온도는 언제쯤이고 최고 온도는 언제쯤인지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차이를 일교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니은부터 치읓까지 보시면은 어느 동네가 일교차가 크고 어느 지역이 크고 뭐 위도별로는 어떻고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니은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니은하고 치읓하고 결국 같은 이야기거든요. 위도를 다루고 있는데 예, 니은에 약간 뒤에가 오타가 났어요. 낮은 위도의 지방이라는 게 저위도 지방이죠. 네, 저위도. 아시다시피 적도 부근입니다. 무척 더운 동네죠. 그 다음에 높은 위도 지방은 고위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북극 주변, 북반구에서는 그쪽은 춥죠. 예, 그래도 밤이 훨씬 춥습니다. 네, 저위도 지방은 낮에도 덥고 밤에도 일관성 있게 쭉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위도 지방이 높은 위도 지방에 비해서 일교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치읓 일교차 정의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니은 내용하고 또또또또또 있고 맨 끝에 치읓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니은의 일교차가 쭈쭈쭈 뭐라고 써있나요? 네, 작다. 크다라고 써있으니까 작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작고 치읓 보시면 한대지방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대지방 고위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디귿 보시면은 해양이나 해양은 바다죠. 넓은. 예. 얘는 또 디귿은 이응하고 연관이 있어요. 해양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동해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처럼 아주 거대한 바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일교차가 극히 작고요. 대륙에서는 아주 크다. 네, 기억해 주셔야 되고 리을 보시면은 디귿하고 이응하고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리을 보시면 구릉이나 산 등에서는 작고 계곡이나 분지에서는 또 크다. 자, 미음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으로 100m씩 올라갈 때 0.5에서 0.7도가량, 평균 0.65도라고 말씀드렸죠. 기온은 낮아진다. 기억해 두시고 산림이 많은 지역, 예, 산림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작다. 반면에 도시의 아스팔트, 산림, 나무가 거의 없죠. 도시 아스팔트 지역. 그 아스팔트 도로라든가 사막, 예, 사막에도 수목이 없어요. 거기에는 일교차가 아주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교차의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내륙하고 이제 해안을 비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륙에서 되게 크고 해안은 아까 적다고 말씀드렸죠. 해안 작고 그 다음에 산림지대에서 산림이 우거진 산림. 여기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제목 옆에 써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측정 기구입니다. 저희 지금 뭐 하고 계신지 기억하시죠? 기온. 네, 기온 측정 기구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역 수온 온도계입니다. 보통 때 사용한다. 네, 보통 때 사용한다. 2분간 측정한다. 2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얘는 보통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온도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의 알코올 온도계 같은 경우는요. 이 알코올이 마이너스 130도씨까지에서는 영하죠. 영하 130도씨까지는 얼지 않기 때문에 최저 기온 측정하는 온도계로 쓰입니다. 그래서 3분간 얘는 측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카타 온도계라는 게 있어요. 자, 카타 온도계 해서 옆에 온도, 습도, 기류 혹은 뭐
기온, 기습, 기류, 3인자를 종합하여서 인체에 열을 뺏는 거를 냉각력이라고 하거든요. 알코올 온도계에 의한 그 외계 냉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카타 온도계다. 그래서 카타 온도계에 대한 게 또 오른쪽 알아두기에 나와 있는데요. 카타 온도계는요, 실내 기류 측정할 때 또 쓰여요. 실내 기류 측정 밑줄 쳐두시고요. 카타 온도계 눈금은 최상 눈금이 화씨 100도. 화씨 100도는요, 38도씨 정도 됩니다. 섭씨로 하면 그 옆에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 최하 눈금은 화씨 95도. 95도는 35도씨 정도 됩니다. 섭씨. 그래서 그렇게 두 개 눈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알코올이 측정 방법 나와 있죠. 화씨 100도에서 화씨 95도 선까지 강화하는 시간을 딱 재가지고 4-5번 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4-5번 되풀이해서 평균 낸 걸 사용한다. 건구 카타 온도계하고 습구 카타 온도계가 있고요. 이 건구 카타 온도계가 실내의 기류 측정할 때, 풍속 측정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냉각력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카타 온도계다. 그래서 실내에 풍속이 자꾸 풍향이 일지 않는 실내 기류 측정하는 데도 쓰인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온도계는 자기 온도계, 전기 저항 온도계, 열전기 온도계 이런 게 있다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알아두기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섭씨와 화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섭씨를 쓰지만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화씨를 쓰니까 요 환산하는 식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꾸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알아두기 첫 번째 거 보시면은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건구 온도에 비해서 건구 온도는 그냥 일반 온도 읽어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 일반 온도계. 습구 온도는 밑줄 하나 칠까요? 기온, 기습, 기류 등의 종합작용에 기인하는 것 밑줄 쳐두시고요. 항상 건구 온도가 습구 온도보다 높거나 같은데 그 쾌적한, 내가 정말 오늘 쾌적한데 상쾌하다 하는 그 상태에서는 건구 온도보다 한 3도씨 정도 낮은 상태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고, 적정 온도의 별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 동그라미 치시고요. 실내 적정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고요. 습도는 40에서 70% 정도 될 때 쾌적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침실, 우리가 숙면 취하게 되는 침실 온도, 침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는 실내보다는 약간 좀 낮아요. 15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고요. 그 다음 병실 온도는 몸을 좀 보온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 분들이니까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다 해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데, 실내 적정 온도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죠. 묻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확인을 해 보시고, 괄호 2번 습도 보시겠습니다. 습도는요, 기습하는 게 바로 습도입니다. 같은 표현인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습도는요, 일정 온도의 그 어떤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 포화 습도가 나와 있는데, 포화 그러면 가득 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온도에 있어서 일정 부피의 그 공기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포화 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상대 습도가 나와 있죠. 2번에 나와 있는 상대 습도는요, 다른 말로 비교 습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제집에 따라서는 다음 비교 습도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거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오늘의 습도는 몇 %입니다 할 때 바로 그 습도가 2번의 상대 습도입니다. 자,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에다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기준.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 공기 부피 안에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거든요.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실제 존재하는 수증기량과의 비를 %로 표시한 것하고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기온 변화에는 반비례한다. 이거 설탕물 녹는 거, 설탕이 물에 녹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무한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설탕의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공기 사이로 속속 들어갈 수 있는,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기온하고 습도하고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 기온이 높았다. 그러면 습도는 낮은 거가 되는 거죠. 자, 구하는 공식 역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압분의 증기압 곱하기 100이다. 즉, 그 일정 온도를 주잖아요. 그럼 그 온도에서의 포화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인 거죠. 곱하기 100 해주거나 혹은 절대 습도 안 배웠는데 벌써 나왔죠. 절대 습도는 현재 공기에 있는 딱 그만큼의 그 습도예요. 그 온도의 내 현재 습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습도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공식 기억해 두시고 절대 습도가 3번에 나와 있죠. 1세제곱 미터 당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질량으로 표시한 겁니다. 네. 그리고 4번 보시면 최적 습도 나와 있는데요. 생활했을 때 나 진짜 여기 쾌적하네 하고 느낄 수 있는 습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에서 한 80 정도. 알아두기에서 적정 습도는 40에서 70이라고 나왔죠. 그 범위예요. 예, 책마다 또는 학자마다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좀 생길 수 있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영역이구나. 한 40에서 70, 그 금방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5번의 포차는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실제로 존재하는 양. 예, 그러니까 그 차이거든요. 포차. 포화습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예, 포화할 수 있는 최대량하고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하고의 그 차이를 포차라고 한다. 그리고 노점 나오는데 이 점은 온도 의미합니다.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처럼요. 노점, 노자가요 이슬 노자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생길 때의 온도. 그래서 학생들은 이슬점 이렇게 배우는 거 그 내용이거든요. 자, 포화습도에 달하지 못한 공기라 하더라도 온도를 하강시키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포화 곡선에 딱 닿는 순간 이슬방울이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의 온도를 노점이라고 합니다. 자, 즉 두 번째 뒤에 나와 있죠. 현재 수증기압으로 포화 수증기압이 되는 온도.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면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그려보면. 그래서 현재 공기가 만약에 요 A점에 있다. 그러면 요 곡선하고 딱 접촉해서 그 위에 딱딱딱 올라가 있을 때 그때가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A의 상태의 공기는 곡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포화가 되지 못한 상태죠. 자, 그러면 A라는 공기를 포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어떤 현재 온도에서 현재 온도가 30도라고 하면 현재 온도에서 포화될 수 있도록 이만큼 수증기를 더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나 수증기 넣어주는 건 너무 싫은데 번거로운데 자, 요만큼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X축이 온도거든요. Y축이 수증기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를 딱 낮춰주면 이 곡선이 딱 닿게 되는 거죠. 요 닿았을 때부터 이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거든요. 그때의 온도를 읽어봐 주시면 만약에 27도다. 그러면 현재 상태 A 상태의 노점은 27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노점, 이슬점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7번 동그라미의 측정기구 보시면은 아스만 통풍 건습계 나왔죠. 네, 아까 배겹상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기온, 기습 측정할 때는 아스만 통풍 건습계를 사용한다. 기온, 기습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는 그런 실내 기류 측정할 때도 쓰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거기다가 밑줄 쳐 두시면은 실내 습도죠. 실내 어디 갔나요? 아스만. 네. 자, 바람을 일으켜
방안 전체의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정밀한 계산을 위해서 기압에 보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측정기구 기역하고 리을을 한번 묶어보실게요. 자, 아스만 통풍 건습계 멀리서 찾을게는 옆에 바로 또 자세히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스만 통풍 건습계하고 리을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트 건습도계 얘하고 생긴 게 비슷해요. 생긴 게 비슷한데 이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 위에 풍차, 프로펠러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요. 그 점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 바람을 일으켜, 걔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프로펠러. 걔가 위에서 방안 전체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 리을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트 건습도계는 동일 한란계 2개를 사용하는데 T를 건구 온도계 그냥 하나 매달아 두고요. 온도계를 그냥 이렇게 하나 매달아 두고요. 하나는 구부에 헝겊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간단하게 그리자면 물에다 이렇게 담궈두는 거예요. 하나는 적셔 놓고 하나는 안 적셔 놓는 거죠. 그래서 안 적신 건 건구 온도계, 적신 건 습구 온도계 이렇게 부르는 게 아우구스트 건습도계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 습도 구하는 거 2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니은, 디귿의 모발 습도계하고 자기 습도계 이런 게 있다. 머리카락이 모발인 거 아시죠? 요거 습기 먹으면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신축성이 더 있게 길어지는데 그걸 이용한 게 모발 습도계고 자기 습도계는 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트 건습도계나 아스만 통풍 건습계로 끊임없이 보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리을을 좀 묶어서 기억을 잘 해주시고 우리 왼쪽에 날개에 보시면은 아스만 통풍 건습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점에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 밑줄 쳐두시고요. 건구, 습구 2가지 온도계가 부속되어 있다. 네, 아우구스트 건습도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만 생겼으면 아우구스트. 이 위에 프로펠러가 달려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아스만 통풍 건습계예요. 측정법 보시면요. 두부에 있는 그 프로펠러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온도계 눈금이 정상이 되도록 한 후에 통풍 시작된 지 5분 정도 지날 때가 가장 정확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기류예요. 풍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동그라미에 쾌적 기류해서 일반적으로 1m/s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1m/s 밑줄 쳐두시고요. 외기중이라고 써두세요. 방 안에서 풍속이 1m/s로 불 수는 없죠. 그래서 쾌적 기류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1m/s는 밖에서 1m/s 정도의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 되게 쾌적하게 느끼는 거고요. 그러면 실내에서는 어떠냐? 실내에서는 네, 0.2에서 0.3m/s 정도의 기류가 발생했을 때 쾌적 기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불감 기류에서 0.2에서 0.5m/s 정도가 피부로 없는 기류죠.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사르르르 기류가 있어도 이 정도는 못 느껴요. 그래서 쾌적 기류이면서 이 범위는 불감 기류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시 1번으로 올라가 보시면 이제 무풍 0.1m/s 이하일 때는 무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요 고온 고습까지 하면 체열 발산이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불쾌하겠죠. 네. 그리고 다시 2번 동그라미의 불감 기류 보시면은 못 느끼지만 요 정도 범위에서 실내에 기류가 형성되면 쾌적하게 느끼기 때문에요. 신진대사도 잘 되고요. 그 다음 생식선 발육 촉진 밑줄 쳐두시고 한레이에 대한 저항력도 강화된다. 네, 밑줄 쳐두시고요. 측정기구 보시면은 제가 아까 실내 기류 측정하는데 아스만 통풍 건습계라고 하면 안 되죠. 기온하고 기습이죠. 예, 실내 기류는 요거는 쾌적 기류였죠. 쾌적 기류. 글씨가 좀 이상한가요? 네. 쾌적 기류였고 이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거는 카타 온도계였죠. 예. 잠깐 헷갈렸습니다. 카타 온도계로 잰다는 거.
하지만 그 아이는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재는 거고요. 카타 온도계로 측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3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뭐 풍차, 회전수, 컵이 달린 풍력계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측정할 때고요. 실내는 카타 온도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니은과 디귿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디귿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이 얘기예요. 기류의 냉각력을 측정하여 풍속을 재는 것으로 드라이 카타 온도계가 있다 그랬는데 드라이가 건구잖아요. 건구 카타 온도계. 예, 앞에서 말씀드린 카타 온도계, 건구 카타 온도계하고 습구 카타 온도계하고 있는데 건구 카타 온도계 이야기하는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신 1번 기온, 2번 기습, 3번 바람, 기류죠. 네. 여기까지를 3대 온열 요소. 이제 온열 요소 쪽에서 보시면은 3대 온열 요소라고 하고요. 혹은 기후의 3대 요소라고도 합니다. 예. 다른 거죠. 기후의 3대 요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복사열까지 이제 배우시면요. 복사열. 네,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하시면은 4대 온열 요소가 되는 거죠. 4대 온열 요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사열은요. 주로 이제 적외선에 의한 열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인간 살고 있는 그 모든 주변에서는요. 언제나 이렇게 복사열을 내는 발사체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온도계로 표시되는 것은 대기 온도를 의미하나 실제로는 태양, 난로 등의 발열체로부터 복사열이 발생하고 그 주위에 있을 경우 실제 온도계에 나타난 온도보다 더 큰 온감을 느낀다. 예, 대표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난로 앞에 있으면 난로에서 직접 나오는 복사열 때문에 더욱 따뜻하죠. 그리고 추운 날에는 사람 등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따뜻해요. 복사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사열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발사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복사 온도 읽어보시고요. 2번 복사열의 영향 범위 보시면요.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예, 난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난로 가까이 가면 더 따뜻하고 난로에서 더 멀어지면 덜 따뜻하겠죠. 심지어는 이제 춥겠죠. 그 정도가 멀어진 거리에 제곱해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양이 복사열이 감소한다.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복사열은 흑구 온도계로 측정합니다. 흑구 온도계는요. 구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 여기를 이건 하얀데 검게 칠한 동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하는 위치에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15에서 20분 후에 녹음이 읽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기후까지 한 번만 더 보실게요. 날씨 그러면 그날 변화하는 거지만 기후는 일정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대기 현상의 그런 평균 상태예요. 그래서 그 두 줄 밑줄 쳐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는 장기간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이다. 네, 끝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밑줄 쳐 주시고 기후의 3요소. 네, 아까 기후의 3대 요소 한 거 있었죠? 기온, 기습, 기류 있었고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후 인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위도, 경도, 뭐 해발 고도, 지형, 수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토양 뭐 이런 것 등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드린 대로 3대 온열 요소는 누구냐, 4대 온열 요소는 누구냐, 기후의 3요소는 뭐냐, 요거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특징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소단원 3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